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2008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네, 1번 문제는 지금 운영체제에서 다루고 있군요. 자,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필요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교착 상태다라고 그랬죠. 자, 교착 상태, 데드락이 되는데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마냥 기다리는 상태, 그거를 이제 교착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는 4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을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상호 배제가 되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또 기다리는 점유화되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동그란 원형 형태가 된 환영되기,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선점.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환영되기 조건으로 각 프로세스는 순환적으로 다음 프로세스에 요구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선점 아니죠. 선점이 아니라 뭐죠? 비선점이죠. 네, 우리는 뺏을 수 없어요. 강제로 종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착 상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점유화되기.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또 요구하는 거죠. 다음에 상호 배제. 네, 이러한 4가지가 있죠. 아닌 것은 2번이 되겠군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한 그랬습니다. 자, 캐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이 캐시 기억 장치에 있어서 사상이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넓은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라는 이 조그만 장치에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주소의 개념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자릿수가 많잖아요. 캐시는 조그마다 보니까 01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캐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메모리도 이제 이렇게 번호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3칸밖에 없다. 1번, 2번, 3번, 또 4번은 다시 또 1번, 또 2번, 3번, 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캐시에다가 집어넣을 때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그게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자, 직접 사상은 주격장치의 임의 블록들이 캐시에 어떠한 슬롯으로든 사상될 수 있는 방식이다가 아니라 지정된 곳으로만 사상되는 방식이 직접 사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트 연관 사상은 직접 사상 방식과 연관 사상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자, 슬롯의 수가 128개인 4웨이 연관 방식 4개로 쪼개져 있다라는 거죠. 슬롯을 공유하는 주격장치 블록들이 4개의 슬롯으로 적재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캐시 쓰기 정책에는 write through 방식과 write back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캐시로 가져왔다 그거죠. 그럼 CPU가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쓰는 거죠. 여기 A라는 데이터가 10이 저장되어 있어서 A에 10을 보냈는데 CPU에서 A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하기 빼기. 그럼 내용이 바뀌었다. 그 바뀐 내용을 언제 집어넣을 것이냐, 언제 메모리에 보내줄 거냐라는 거죠. 바로바로 보내주는 방식, 조금 있다가 일정한 때 보내주는 방식이 나눠지는 거죠. write through 방식은 바로 보내주는 거, write back 방식은 나중에 쓰기가 됩니다.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네, OSI 참조 모델에서 그랬어요.
OSI 참조 모델에서 송수신자의 IP 주소를 헤더에 포함해서 전송하는 논리 주소 지정 기능과 송신지에서 수신지까지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OSI 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장비가 뭐였나? 또 최단 경로 설정하는 장비가 무엇이었나? 자, 그런 걸 따져본다면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볼까요? 네, 4번 문제는 이제 객체 지향으로 분석한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 모양이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주는 건데 사용자 중심으로, 유저, 사용자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작동을 시킬 때 어떤 순서로 작동을 시킬 거냐. 물론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많은 기능들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작동을 시키려면 전원을 켜야지 되고 작동하기 위한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 다 끝나면 전원을 끄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순서 다이어그램이다. 이거는 객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 동작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것이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다. 한 객체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네, 5번 문제는 지금 액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성적 테이블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등록한 학생 수와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한 SQL 질의문을 작성할 경우 빈칸에 적절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거죠. 네, 됐나요? 좀 지워야 되겠군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무엇이냐면, 자, 셀렉트 문장이죠. 셀렉트. 과목이라는 속성을 화면에 보여주시오. 또 학생 수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해 주시오. 자, 뭘 표현은 또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를 가지고 점수에 대한 평균으로 보여주시오. from 성적, 얘는 테이블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과목별로 그룹화 시켜주시오라는 거죠. 네, 그럼 이 그룹 바이에서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해빙이 있죠. 해빙.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과목별로 그룹화 시켜요. 그럼 자료 구조는 자료 구조대로 이렇게 둘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은 다르잖아요. 네. 자, 100번이라는 학생, 300번이라는 학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료 구조를 신청한 학생은 몇 명이에요? 2명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룹화 시켰을 때의 개수가 2 이상인 걸 보여주시오. 그래서 자료 구조 됐는데 100번이라는 학생, 300번이라는 학생이 이제 연달아서 있게 되겠죠. 그럴 때 학번의 개수가 수강 신청한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 카운트 함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having 카운트 학번이 2 이상이다. 학번의 개수가 2 이상이다. 1,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룹절이 나온다. 그룹절이 나오는 곳에 조건을 입력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hav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네. 자, 리눅스 운영체제다 라고 그랬어요. 6번 문제, 리눅스. 자, 리눅스는 이제 유닉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유닉스가 굉장히 부피가 크고 명령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좀 축약시켜 가지고 만든 게 리눅스가 되고, 또 리눅스의 또 좋은 점이라면 우리가 무료라는 거, 소스 공개까지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마이크로 커널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널이라는 게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종류가. 자, 마이크로 커널이 있고, 네, 단일형 커널이 있어요. 네. 자, 마이크로 커널은 특정한 자원 관리 기능만 커널에 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용자 레벨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처리해서 하는 방식이 돼요. 자, 단일형 커널은 뭐냐면 모든 자원 관리를 하는 OS의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리눅스가 되고 또 유닉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리눅스는 마이크로 커널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다? 네, 단일형 커널 방식이다 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2, 3, 4는 이제 리눅스 커널 2.6 버전의 스케줄러는 EMS 프로세스를 선점할 수 있다. 또 우선순위 기반 알고리즘이다. 자, 세 번째, 리눅스 운영체제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 NTFS가 있죠. 저널링 파일 시스템, JFFS를 지원을 한다. 네 번째,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다중 프로세서를 지원하는 다중 작업형 운영체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7번 갈까요? 네, 7번. 자, 7번은 이제 자신을 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는 행위다. 자, 여러분이 니 뭐하노 하는 스니핑은 뭐하라고 그랬죠? 도청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푸핑은 뭐 하는 거죠? 네, 스푸핑은 자, 이게 속이는 거죠. 네, 속이기. IP를 속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속일 수 있죠. 네. IP 주소를 속이면 IP 스푸핑, 이메일 주소를 속이면 이메일 스푸핑, ARP 주소를 속여버려, ARP 물리적인 주소죠. 그걸 속이면 스푸핑, IRP 스푸핑, DNS 주소를 속여버리면 DNS 스푸핑,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지요. 네. 2번에 나와 있는 스니핑은 도청. 네.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하늘 위에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내용들을 다 보고 있다. 도청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피싱이다. 피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빼내가가지고 안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 빼내간다든지 네, 그런 것들. 4번의 도스 공격은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가용성을 파괴시키는 것. 그죠? 그 서버를 이제 무력화시켜 주는 것을 말을 하죠. 대량의 트래픽을 이용하는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냐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네, 알맞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상속성, 다형성, 추상화, 또 뭐가 있어요? 캡슐화. 그렇게 네 가지가 있죠. 상속성이라는 것은 부모에 있는 모든 속성을 내가 다 상속을 받는 거고 물려받는 거죠. 다형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열으세요 했을 때 상자를 열거나 필통을 열거나 가방을 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목적어가 다른 거죠. 네. 결과가 결론은 다르게 나오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그거를 다형성이라고 한다. 그거고요. 4번에 있는 추상화라는 것은 간략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자연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그 그림을 그대로 표현하는 화가가 있고 축약시켜 가지고 찍찍찍 그서서 이거는 산이고 바다, 마을의 모습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세요. 굉장히 간략화시켰죠. 네, 그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을 프로그래머를 할 때 추상화시킨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이제 동작을 시킬 때 그죠? 전원 켠다, 버튼 누른다, 전원 끈다.
그렇게 축약을 시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전원을 켠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데 또 여러 가지 동작이 있죠. 그 많은 동작들을 이제 다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볼까요? 네. 엑셀에 관련된 문제고, 엑셀에서 지금 현재에는 write와 len 함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write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문자열에서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3개를 가져오세요. 가져올 개수가 돼요. 네, 됐죠? 그 다음에 len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len하고 문자열이 있으면 얘는 개수예요. 무슨 개수? 문자열의 개수.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이어서 AND 연산자. 바로 옆에다가 가로 뭔가를 같이 출력을 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럼 write를 볼까요? 쉼표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열 쉼표 가져올 개수잖아요. 그러면 C4에 가서 쉼표 이거 개수만큼 가져오시오. 이거를 구할 수 있냐라는 거죠. C4가 갔어요. 여기서 C4의 길이 빼기 4만큼 가져오시오.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3이죠. 13인데 4를 빼세요. 그럼 얼마예요? 9죠. 9. 9개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얘를 가져오시오라는 거죠. 네,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2, 1, 1, 9, 9, 0, 1, 9가 되죠. C4에 가서 오른쪽에서부터 9개를 세가지고 그걸 가져오시오. 자, 그 옆에다가 이거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됐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구분을 하면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그거를 활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영체제, OS가 된다라는 거죠. 운영체제. 네. 됐죠? 자, 이 운영체제는 다시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뭐가 포함되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죠. 네. 처리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네.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제어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잡 매니지먼트, 작업 관리 프로그램. 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운영체제의 종류에 알맞지 않은 거. 윈도우, 리눅스,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죠. 네. 됐나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래픽 이게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2008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2008년도 기출문제 1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